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홍선혜입니다. 자, 일교차가 진짜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하는 순간 부디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 마스크를 썼을 때는 2년 동안 안 걸리더니 마스크를 안 쓰고 새벽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금세 걸려요. 네, 저도 좀 고생을 했고 아는 분들이 요즘에 병원을 감기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병원. 병원 잘 되는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녹화날 4월 25일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펭귄의 날. 펭귄의 날? 진짜로? 왜요? 펭귄의 날이라고 네이버에 진짜요? 오, 가야 되겠다. 아닙니까? 진짜요?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떠 있어요. 오늘 펭귄의 날이에요? 네, 펭귄의 날. 대박이네요. 펭귄의 날도 있네. 또 처음 우와, 듣는 진짜 얘기예요. 펭귄 뜨네. 근데 제가 드린 의도는 그건 아니고, 네, 법의 날. 오늘 이라고 법의 하네요. 날이야. 네, 법의 날. 그래서 국민의 준법 정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프닝에서 세계 각국의 좀 이색적인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스위스에서는요, 네. 밤 10시 이후부터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층간소음. 오, 비슷해. 오, 비슷해요. 원고 보신 거 아니죠? 빨래. 비슷해요. 오, 그런 접근 좋습니다. 네. 밤 10시 이후에 금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겠죠? 냄새 이런 것도 있나요? 상관없나요? 냄새랑은 상관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냄새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해요. 이 법은 관련이 야식 없구나. 금지. 야식, 땡. 소음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걷기 금지. 발망치. 자, 세차?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안 가는데. 네. 먹는 거 말고 배설 쪽이에요. 변 안 보기. 획기적인데? 그게 어떻게 조절이 그런 됩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니고, 아닌가? 변을 보기에 어딜 갑니까?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에서 소음이 나는 게 있잖아요. 소변기? 물 내리기 물. 금지. 네? 그러면은 화장실 그거 볼일 보고 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위스는 그래서 아파트 화장실 물 내리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되게 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시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이 진짜 잘 사는 나라는 다르구나. 스위스에서 사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시행 중인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덴마크에서는 식사를 하고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맛있게 먹었을 때. 아닌가? 맛있게 먹었을 땐 내야지. 네. 아니, 내야죠. 양심이. 그럼 맛없게 먹었을 때. 맛없게 먹었을 때. 맛 없게 먹었을 때.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맛 그런가? 없다고 그럴 그건 수 있잖아요. 주관- 맛있게 주관적인. 먹어놓고 맛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은 포만감입니다. 예? 도망감 못 포만감. 느꼈을 때? 못 포만감. 느꼈을 때? 맞아요. 양이 포만감을 못 느꼈을 때. 양이 적으면 안 돼.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약간 찌양 좀- 같으면 어떡합니까, 찌양? 그러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근데 이것도 진짜로 시행되고 있을지 저는 여기 있긴 한데 궁금한데 또 덴마크에서 사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법의 날 기념 세계 이색적인 법으로 출발해봤고요. 명언 한번 가볼게요. 오늘 부디는 어떤 명언 해주실까요? 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네. 명언입니다. 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무장된 건 없다. 기회만 있다.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 과도를 잘 살리고 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또 실패를 맞아요. 거듭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세상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 이런 것들도 많이 갖게 되고 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고 계획대로 또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왜냐하면은
내가 노력 없이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노력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회라는 것이 또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기회는.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못 잡으면 다른 사람이 내 기회를 대신 가져간단 말이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우리도 너무 유명한 장군 있죠.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사실 이게 6.25 전쟁의 판세를 한 번에 뒤집은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5천분의 1의 도박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작전이지만 멋지게 성공했죠. 그래서 뭐 예측을 하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측을 하지는 않고 했지만 성공을 한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죠. 보장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면 그 기회의 날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기회는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앞날에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 중에서 뭔가 기회의 아이디어를 포착하시길 바라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세상만사.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세상 얘기를 좀 넓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화두를 던져주실까요? 네. 요즘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도 키우죠. 저는 네. 강아지야 키우죠. 강아지. 치아와. 치와와. 이름이 뭐죠? 초코. 초코. 초콜릿 색깔. 귀여워.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강아지도 그렇고 요즘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캣맘이 요즘 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캣맘이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길고양이에게 뭐 사료를 정기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네. 거죠. 불쌍한 뭐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주는 이런 행위는 상당히 뭐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죠. 불쌍한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제 선의로 시간과 돈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조금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은 일부 캣맘의 이제 도를 넘은 이런 행동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뭐 타인의 차량 보닛 위에 이제 사료를 뭐 뿌려 놓는 캣맘도 있고요.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가 이제 차에 치게 되면은 보상해달라고 막 그러고 죽었다면서 뭐 피해 보상 요구하고 선의로 돌보는 길고양이의 이제 배려심이 이제 자꾸 권리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선의로 하더라도 결국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정말 당연시 됐던 일들이 요즘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별한 일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좀 뭐 노약자든 누구든 이렇게 좀 우리보다 어르신들을 모임을 도와주잖아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옛날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미담으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전해지는 거 보면은 참 시대가 많이 각박해졌다 하는 생각도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전통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좋은 것들을 계속 승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좀 도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좀 주제였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반가운 세미나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5월로 넘어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요. 아직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의 마지막 이제 지나고 5월로 넘어가는데 세미나 날짜가요. 5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구청역입니다. 7호선도 있고 수인분당선인가요? 네, 수인분당선. 역세권에 있죠. 역세권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 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주제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 재개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입법 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내가 있어도 돈을 가만히 놔두면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 노후를 누가 또 책임을 져줄 것이냐라는 거죠.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같이 뭐 누구한테 손 벌릴 그런 일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항상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부동산 재테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의 방향인데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많이 여태까지 투자를 시키고 많이 했던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좀 더 작은 돈으로 나중에 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재테크거든요. 알면은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재개발에 대한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을 가지고 왔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는, 그리고 재개발이 왜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그런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11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청 방법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네이버 폼 통해서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대한 정보, 특히나 좀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여러분의 고민,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전화와 문자 또 네이버 폼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네,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다름 아니라 이제 내가 이번에 안양 인덕원 쪽에 네. 집을 알아보다가 그 3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봤는데 네. 여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아.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인덕원 쪽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넓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소 알려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예, 네. 여기가 인덕원의 관양동이더라고요. 관양동 1507-22번지 네. 거기 오피스텔 보고 있습니다. 아, 오피스텔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도 나중에 보고 주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알아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하고 남편이 네. 직장이 강남하고 또 안양이거든요. 네. 출퇴근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안양 인도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지하철도 개발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네. 살면서 주변이 계속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유망하다고 보셔서 이쪽으로 또 네네. 알아보신 것 같고, 출퇴근도 네. 용이하다. 또 이런, 점도 장점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매수가 좀 유리할지, 어떨지 부디 의견 들어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이쪽에 가끔씩 가요. 저희 그 어머니가 평촌에서 사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도 잘 알죠, 사실. 근데 인덕원이, 사실은 예전에는 인덕원이 상당히 컸었는데, 앞으로는 인덕원 역 쪽 라인이 뭐 더 상당히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은 뭐 네.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가 사실 뭐 그런 것 얘기도 있어요. 뭐 조선시대 때 여기 그 궁궐에서 일하던 분들이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교통이 좋아서 아, 네. 여기 공무 여행자들의 이제 숙박 시설인 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원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교통이 지금도 뭐 좋죠. 근데 여기가 이제 3번 신도시하고 평촌 신도시 초입에 이제 위치해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사실. 위치가. 네. 그래서 강남 뭐 네. 출퇴근하기도 좋고, 도로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보고 투자할 때는 변화가 생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 네. 변화가 생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인덕원 쪽이 앞으로 변화가 크게 생기잖아요. 네. 여기 뭐 아시다시피 GTX도 신호선 있죠. GTX도 들어오지. 인동선, 월판선, 인동선, 월판선 해가지고 이 네. 지하철들이 교통망이 앞으로 3개나 더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걸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인덕원역 쪽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겠죠. 아, 네, 그리고 예. 관양동도 낡은 그런 동네들도 결국은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인덕원의 가치는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까 3룸이라 그러셨어요? 네? 다시 한 번. 오피스텔이 3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요. 예, 예. 방 3개짜리니 2개짜리예요? 네. 방 3개짜리. 예, 3룸. 방 3개짜리인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도 이제 경제TV에서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오피스텔이 옛날에는 그 원룸 작은 사이즈 6평 전용 면적 6평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 사이즈가 커지더니 최소한 오피스텔은 이제는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맥혀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 같은 데도 뭐 아시겠지만 이 좀 사이즈가 큰 것들 방 3개짜리에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즈가 큰 이제 그런 거주 공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이 발전을 계속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좀 이제 고급 오피스텔로 많이들 지금 꾸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호재도 많은 지역이라서 실거주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오피스텔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일단 역에서 뭐 역세권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3룸이라면 충분히 가족들 단위로 들어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3룸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쪽 인덕원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뭐가 갖춰지질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게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오피스텔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대로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로변에 있어요? 오피스텔이? 네, 대로변이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겠죠.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단 대로변에 있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이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보다는, 네. 지하철 하나 있는 거보다는 최소한 환승역이 있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하철이 같이 다니는 그런, 이제 뭐,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의 가치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안양 최대 이제 교통 요지가 될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은 과천 이제 정보 지식타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또 일자리도 그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여긴 충분히 투자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이고, 조금 이제 예. 고급형 오피스텔들이 많이 앞으로 더 생겨날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해서 월세를 받아도 충분히 그만한 대가는 월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이쪽은 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전화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해결이 좀 되셨어요? 아유, 예, 네. 예. 제가 이제, 좋은 말씀 주셔서 확실하게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또 부디 의견을 들어보셨고요. 일단 호재가 많다. 네, 좋은 곳을 호재가 내도. 네. 아직 실현 안 된 호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저는 예전에도 방송할 때 인덕은 되게 좋게 얘기했죠. 교통 호재.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도 활용해주세요. 또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소개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경제TV에 출연하실 때부터 시청해왔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목소리로 만나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18년에 신길 우성 1차 아파트의 투자 목적으로 상담드렸었는데요. 그때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매입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새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재건축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이제 팔고 다른 곳으로 투자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감이 안 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연은 뭔가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 아니면 AS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표님 부디 말씀 듣고 매입했다라는 말씀이신데 5년이 흘렀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일단 사실 때는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잘 사신 거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날 것도 같아요. 아. 이 신길 우성 2차가 있고 이쪽으로 1차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신길 우성 1차, 2차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2차도 많이 얘기했고 또 1차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상담을 했던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길 우성 1차가 네. 1차가 사실 여기 신도림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신도림역에서 조금 거리는 있어. 네. 그 신길 우성 1차 아파트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는 이미 이제 86년도에 이제 그 재건축이 건축이 된 아파트 준공이 86년도에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30년 넘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고 재건축 연한은 이미 지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여기 이제 이 모아타운으로 이쪽 라인은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주변도 지금 많이 좀 바뀌는 분위기예요. 주변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드디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때도 제가 여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뭐 그래도 아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은 충분히 좀 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그 안전진단이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지하철에서는 약간 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신길 우성 앞에 여기 도림 사거리인가요? 여기가 이쪽에 도림 사거리 쪽으로 여기가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신안산선 아시죠?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시흥까지 안산 시흥까지 가는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2025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2025년. 이제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뭐 지금 신길 우성 1차 아파트도 있고 여기 신길 건영이 있거든요. 건영 아파트도 이것도 지금 같이 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들이 전부 다 많이 바뀌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충분히 재건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아파트라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뭐 초역세권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실거주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건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재건축이 진행 때까지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 좀 더 크다. 투자 목적이 컸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올 하반기 정도에 한 가을철 이때쯤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투자의 관점이라면 갈아타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결국 재건축에 우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재건축을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 한번 재개발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득을 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이득을 내본 분들은 이게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라고 충분히 느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쯤을 한번 기점으로 삼아서 한번 방향성을 내가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한번 갈아타기를 시도할지 그때 한번 보시고요. 그때 한번 다시 전화 한번 꼭 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도 너무 잘 매수하셔서 지금 잘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에 다른 투자를 또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스텝은 재개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결론이었고요. 자, 또 전화 주시고 재차 5년 뒤에 전화 주신 만큼 다음 결정하시고도 또 연락 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나 문자,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한테 들어와 있는 사연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강변 쪽이나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시던데요. 저도 한강변은 관심이 많아서 자양동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많지 않아서 자양 4동 쪽은 생각 못하고 자양 3동은 직접 가보니까 아파트가 많아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양 2동과 자양 1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2억 정도로 이곳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자양동 지역을 알아보셨는데 자양 2동과 자양 1동을 2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네. 2억 현금 2억이죠. 그렇겠죠? 2억 네. 가지고 지금 이 자양사동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위쪽은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죠. 자양사동. 성수동을 아시다시피 다 지금 재개발 추진 한참 하고 있는 아주 이제 몸값이 엄청 이제 비싼 동네가 됐고 벌써. 자, 자양 3동은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을 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없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오세훈 시장도 이 자양 3동에 살잖아요. 자양 3동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할 때를 찾아보신 게 아마 이 자양 1동하고 요 자양 2동, 여기도 자양 2동이에요. 2동, 여기도 2동.
여기는 1동. 자, 이렇게 이쪽 아직 개발이 안 된 이쪽 라인을 지금 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양 1동과 이쪽 자양 1동이나 2동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쪽 자양동에 투자한다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요,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한강변. 그렇죠. 이 강변에 위치한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 한강변을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강변 쪽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기회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위쪽은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을 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요 큰 길을 기점으로 해서요, 요 큰 길, 이 밑에 부분을 한강변이라고 하는 거지, 위는 한강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동 쪽은 한강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투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렇죠? 가장 입지가 좋은 데부터 먼저 뭔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가, 그 후순위가 진행을 하겠죠. 한다면. 자,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데는 이 자양 2동, 요쪽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구의역 요쪽 라인이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일자리, 호텔, IT 기업들도 들어오고, 호텔들도 들어오고, 상당히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곳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이 광진구거든요, 자양동이. 광진구가 일자리가 정말 꽝이에요. 25개 구 중에서 아마 24번째인가 될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 아주 대표적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강 건너서 강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곳이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구역 요 인근에 최대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 일자리가 들어오는 그런 광진구의 최대 일자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동서울터미널 있잖아요. 동서울터미널. 이게 스타필드가 최초로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스타필드가.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이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가장 큰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이동보다는 이쪽 이동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 이동 쪽으로.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을, 이쪽 이동은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모아타운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모아타운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선책을 선택하다 안 되면 차선책, 그것도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최선책을 놔두고 차선책을 찾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 잠실대교, 여기 이제 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실대교 북단. 요쪽 라인, 요 이동, 요쪽 라인이 오히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다. 자양동에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도 이제 아마 기회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빨리 이쪽으로 움직이셔서 꼭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투자이기 때문에 또 신중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뛰어드시기 전에 문의 주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부디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주셔도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고민이 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관련된 타임머신 타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뭐 치킨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오늘은 진짜 부동산과 좀 연관이 많이 된 타임머신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분양가 상한, 오,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음. 네, 줄여서 그렇게도 말하는데,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분양가를 한마디로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 그리고 시장 안정을 깨야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격 통제 정책이죠. 한마디로 가격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 이게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죠, 우리도. 왜냐하면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면 60년대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63년에 공공주택 분양가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77년에 그로부터 한 14년 뒤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77년 10월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요. 요거 일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금년 들어 가장 폭등한 것이 아파트 값이라 할 수 있다. 3월에 평당 40만 원 선이던 아파트 분양가가 9월 들어 60만 원을 돌파했다. 야, 그래서 이게 와, 이때도 무지 올랐네요. 3월에 평당 40만 원이었는데 9월 들어 60만 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예전엔 더 많이 올랐다니까 이게 우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네요.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 50% 가까이 올라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아파트값 안정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갖는 만큼 정부에서 여기에 좀 더 신경 쓰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공산품의 경우는 가격을 인상을 해도 정부의 심한 규제를 받는데 아파트는 안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기 했네요. 네. 60만 원. 네. 이때 아파트 분양가가 30만 원이 40만 원이었네. 77년이니까 네. 뭐 몇 년 전입니까? 와. 77년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얘기를 해봤고 이제 80년 초에 77년에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 위축이 발생했고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80년 초로 오면 원유 파동과 수출 감소로 경기 침체가 이때 찾아오네요. 네. 80년 초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그때 좀 상황?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3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전면 재도입이 이루어지는데요. 81년 6월에 한신공영 충격이라는 게 있었대요. 사건으로.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분양가가 대폭 인상이 돼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고 분양가 인상이 이제 도미노처럼 이어졌고 서울시 행정권고라는 형식으로 가격을 통제합니다. 82년에는 또 개포 프리미엄 사건이 났다고 하네요. 이게 다 이렇게 이름이 있네요. 한신공영, 뭐 개포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권 입찰제 도입 및 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 134만 원으로 고정을 했다. 82년 11월에. 그래서 장기간에 네. 걸친 획일적인 분양가 통제. 네. 분양가 통제하니까 이제 집을 왜냐면 이익을 건설사 이익 많이 내야 되는데 네. 못 내니까 주택 공급 위축이 됐다. 80년 말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이제 82년, 83년 요쯤 얘기고요. 89년으로 가보면 아파트 분양가 원가 연동제 도입 얘기가 나옵니다. 89년 10월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왔대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 신도시 개발과 건설업계 요구에 원가 연동제 실시, 원가 개선에 불가능한 원가 연동제로 갈등. 이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 89년도에 표준 건축계의 비현실성 문제 갈등. 하여간 이게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막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분양가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업계는 사실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면 그만큼 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9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율화가 되고요. 97년에 외환위기가 오죠. 터졌죠. 네. 99년 1월에 전면 자율화로
변화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이제 고분양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 가격들 올리고, 그러니까 주변 집값도 오르고. 네,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 지역 평당 분양가 변화인데 굉장히 좀 그래프가 가파르네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98년부터 2000년 들어서,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평평한데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을. 이때 볼 수가 97년, 있어요. 8년 네. 이때는 이제 IMF의 그 여파가 그렇죠. 네, 컸었죠. 의안익이. 네. 네, 이제 99년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200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2005년 3월 공공택지내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부터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공시 실시를 하는데요. 2006년 2월에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 규제가 확대되고 2007년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요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좀 확대 실시되는 네, 맞아요. 시기죠. 노무현 정부 네.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2012년에는요.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 세부 항목 축소 되고 2014년으로 와서는 탄력 적용 얘기가 나오네요. 이 탄력 적용? 이건 뭘까요? 뭐 3개월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뭐 10%가 올라가거나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부. 조건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조건을 걸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적용 기준이 좀 강화가 되고 2019년에 다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 시행. 2019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실효성 확보. 이게 변화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맞아요. 네. 어떤 정권 들어오면은 네. 풀어주고 묻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내용들을 보고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변화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들어서는 이제 아주 최근 일이죠. 강남, 서초, 용산구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 외 지역은 해제. 그러니까, 규제 완화 시점이니까요, 지금은.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역사를 좀 봤는데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네.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규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규제 역설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선의로 규제가 필요하다 해서 규제를 선의로 이제 규제를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로비스피에르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우유값을,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을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선 우유를 가격을 갖다 낮춰서 하니까 우유를 생산을 안 하니까 우유를 생산을 안 하니까 왜 우유를 생산을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네. 근데 우유를 생산하려면은 그 소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네. 뭐 목초라든지 사료. 근데 그러니까 또 목초 사료 값을 낮췄어. 올리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소들이 그것도 사료도 못 먹게 되고, 그 우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폐해예요. 그래서 우유값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빵하고 치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거 주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비스피에르가 결국은 그 군중들한테 끌려 내려와서 그걸 사형했죠. 그래서 참 좀 씁쓸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분양가는 사실 정부에서 항상 이 부동산 정책이랑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가 딱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흐름,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인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하지만 제가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죠. 네.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규제 이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은 다시 막 상승하는 또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반복,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과거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어떤 역사는 반복이 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흐름을 잘 보시고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역사 반복 이런 건 어렵지만 그런 건 없지만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제에 있어서는 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부동산 타임머신 타고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부동산 DJ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